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식품위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보시면요. 식품위생관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말풍선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식품위생의 개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 보시면 이 식품위생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정의에 관련된 문제도 35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요. 1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는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에서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보셨을 때 얘는 WHO의 정의구나. 얘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구나. 구분이 좀 가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서는요. 괄호 안에 WHO를 먼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고 그 땡땡 뒤에 밑줄을 그어 볼게요. 식품위생이란 그 뒤부터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 재배, 생산, 수확, 저장, 제조로부터 유통과 유통과 하고 정 이렇게 돼 있죠. 유통 과정이에요. 과하고 정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유통과 하고 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두 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유통 과정과 판매, 그 다음에 조리 과정 및 인간이 섭취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 재배부터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그 모든 단계를 거쳐서 식품의 안전성, 건강성, 건전성입니다. 건강성 아니고요. 건전성으로 바꿔주세요. 건전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다. 예, 수단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으시고 안전성 동그라미, 그 다음 건전성 동그라미, 완전 무결성 동그라미.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용어가 나오면 얘는 WHO의 정의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서의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부터 밑줄 칠게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줄.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식품 동그라미, 식품 첨가물 동그라미, 기구도 동그라미, 용기 동그라미, 포장 이렇게 동그라미 해 놓으시는데 식품 첨가물부터 용기 포장까지 이렇게 요게 이제 식품만 빼놓고 식품만 빼놓고 나머지 뭐 첨가물, 용기, 포장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식품과 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4개 쳐놓은 거에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나 써둘게요.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식품 자체와 그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의 위생이다.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가 되겠고요. 3번 동그라미에서 식품위생의 그런 목적이 뭐냐? 자, 주황색 글씨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자,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가지 있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또 도모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뭘 하겠다.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함.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바지함까지 밑줄을 쳐놓으시고 뒤에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다가는 한 줄 더 그어주세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보건 향상과 그 증진이 있어요. 증진에 있다. 자, 그렇다면요. 괄호 2번에서 어떤 식품에 관련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고 했죠. 목적이. 그렇다면 식품의 위해 요소란 게 뭐냐?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밑에 1번 동그라미 보시면 내인성,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는 외인성,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엔 유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의 구분 기준은 뭐냐면 생성 요인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굵은 글씨 있잖아요. 식품의 위해 요소 옆에다가 땡땡 해놓으시고 그 식품의
요인별, 생성 요인별, 식품의 생성 요인별이죠. 식품에서 생성되는 거니까 그 생성 요인별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생성 요인별로 우리가 1, 2, 3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나눈 거다. 이 세 개 중에서는요, 2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외인성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식품의 위해 요소의 대부분은 2번 동그라미의 외인성이에요. 자, 그거 하나 또 2번 동그라미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다수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 외인성에다가 짠 빼가지고 대다수.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동그라미에 내인성이다 그러면은요, 일단 얘는 식품 자체에 그냥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식품이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품 자체의 함유에다가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자연독들이 여기에 일단 들어가죠. 그래서 기억에 자연독이 나와 있는데, 동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것은 보거독을 예로 들 수가 있죠. 보거독이라든가 페루의 독, 시구아테라 독 이런 것 등이요. 그런 것 등이 있고요. 그래서 보거독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보거독이 주황색 글씨로 되어 있고요. 식물성에서 내인성 자연독을 들자면 대표적인 거는 버섯에 있는 그런 독성분, 버섯독을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버섯독 나와 있고 그 밖에 뭐 시한배당체라든가 식물성 알칼로이드 등 이런 것 등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니은에는요, 생리작용 성분으로 뭐가 있냐면 식이성 알레르겐, 뭐 그 밖에 또 뭐 있죠? 항비타민 물질이라든가 항효소성 물질들. 원체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리작용 성분들도 내인성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던 2번 동그라미 외인성의 경우에는 식품 자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이제 아느나 외부로부터 오염된 거죠.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외인성이에요. 외부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외인성, 뒤에 이제 외부로부터 오염 혼입된 것에다가 밑줄 해놓으시고, 요 외인성에 관련된 게 43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물학적인 어떤 그 요인으로는 균, 세균이죠. 식중독균 같은 거, 그냥 일반 뭐 병원성 균 아닌 것들은 여기서 뭐 제외되는 거고요. 식중독균이라든가 경구 감염병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균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그리고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화학적인 것을 보면은 의도적인 식품 첨가물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식품의 어떤 개선사항을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넣는 거, 맛이 됐든 뭐 겉외관이 됐든 그것들을 위해서 더 향상되는 것을 원해서 의도적으로 넣은 식품 첨가물이, 그중에 이제 유해 첨가물 우리가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비의도적으로 넣은 거, 내가 꼭 이걸 넣어야지 해서 넣은 게 아닌 것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농약이 있죠. 농약은 병충해를 방지로 하는 거지 내가 얘를 위해 요소로서 꼭 넣어야지 해서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잔류 농약이 대표적인 것이 있고, 그 밖에 이제 포장재라든가 어떤 용기에서 용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비의도적 첨가물로서 화학적인 어떤 외인성에서 기인한 화학적인 요소들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유기성이라고 하는 건요. 괄호를 우리 먼저 칠게요.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등의 과정 중에 에다가 괄호. 식품을 어떻게 만들거나 가공하거나 저장하거나 뭐 운반하거나 이런 과정 중에서, 자, 뒤에 밑줄 칩니다. 유해물질이 생성되거나 없었던 게 이런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섭취 후에 우리 체내에서 생성되는 그런 유해물질들을 유기성이라고 해요. 요게 조금 정의를 기억하시기는 얘가 조금 어렵죠. 내인성하고 외인성은 받아들이기가 좀 쉬우신데, 유기성 그렇다라는 건 이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대표적인 게 뭘 예로 들 수 있냐면은 육류가 탔을 때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육류가 탔을 때가 대표적인 유기성으로서의 식품의 위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억해 보시면은 물리적 생성물 해가지고 뭐 유지의 변폐물이라든가 과산화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화학적 생성물은 제조나 조리 과정 중에 생성물들, 벤조피렌이 대표적이다. 이거 화학적 생성물이죠. 육류가 타게 되면은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생성물, 생체 내 반응 생성물이라든가 니트로사민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유기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도 종류 자체도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내인성하고 외인성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요 유기성은 정의도 그렇고 세 가지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생성물들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셨고 한 페이지를 넘기면 괄호 3번에 식품의 독성 시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에 급성 독성 시험이 나와 있고요. 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급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성 독성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항목, 급성, 아급성, 만성 이렇게 나눠주시고 각각의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급성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 기억 보시면요. 생쥐나 흰쥐의 검체를 한 번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주 관찰해요. 주황색 글씨에 1, 2주 관찰 밑줄 쳐두시고 요 흰쥐나 생쥐가 이제 실험동물이잖아요. 그 실험동물의 50%를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50%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렇게 50% 즉 절반을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이에요. 자, 뒤에 밑줄 칠게요. 50% 동그라미 친 뒤에 죽게 하는 독극물의 양. 그걸 뭐라고 하냐? LD50 혹은 다른 말로 반수치사량이라고 합니다. 괄호 안까지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자, 이거는 실험동물의 체중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으로서 나타낸다. 체중 킬로그램당 밀리그램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구한 만약에 반수치사량이 값이 커요. 50%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죽일 수 있는 값이 큰 거예요. LD50이 크다라는 건. 그렇다면 어떻다? 얘는 독성이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독성이 작기 때문에 실험동물의 절반을 죽게 하려면 양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고 니은에 밑줄 칠게요. LD50 값이 클수록 속성물질이라고 돼 있죠. 독성물질이에요. 독성물질. 속성 아니고 독성. 네, 독입니다. 독성물질로 독성물질의 그 독성이 낮은 거죠. 자, 그렇게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반대로 LD50 값이 작다. 그러면 조금만 있어도 실험동물 절반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건 독성이 강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 아급성 독성 시험이 이제 35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요거는 생쥐나 쥐의 흰쥐겠죠? 위에 생쥐, 흰쥐라고 나왔으니까 생쥐나 흰쥐의 만성 독성 시험에 투여하는 양을 단계적으로 결정하는 지표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니은에 밑줄 칠게요. 아까는 1, 2주 관찰하는 거였잖아요. 한번 투여한 다음에 아급성 독성 시험은 1에서 한 3개월 정도 거기에 걸쳐가지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를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 밑줄 칠게요. 즉, 이 실험 동물의 평균 수명의 10분의 1 정도의 기간이라고 봐요. 이거를 해서 이 정도 기간에 걸쳐서 경구 투여를 하고 단기간의 증상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자, 니은에서는 첫 번째부터 괄호 안에 있는 경구 투여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고 디귿은 만성 독성 시험의 기초자료가 된다. 그 부분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 독성 시험의 기초자료가 되는 게 아급성 독성 시험인데 그렇다면 만성 독성 시험은 뭐야?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요. 만성 그러니까 얘가 기간이 제일 길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생쥐라든가 이제는 뭐 개나 원숭이 이런 식으로 조금 크기가 좀 큰 고차원적인 더 쥐보다는 좀 큰 동물들도 사용을 하고요. 시험 동물을 적어도 2종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종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된다. 예, 그 부분 밑줄. 시험동물을 적어도 2종 사용 밑줄 하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량씩 장기간 투여하게 되는데 그 장기간이란 게 도대체 얼마야? 1에서 2년이에요. 1에서 2년 관찰 괄호 안에 주황색 글씨 또 밑줄 쳐놓으시고 그동안 관찰해서 증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만성 독성 시험은요. 최대 무작용량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부분 밑줄. 최대 무작용량이 뭐야? 1일 섭취 허용량이다 해가지고 뒤에 화살표 뒤에 1일 섭취 허용량
박스 쳐놓으시고 밑에 디귿과 리을에서 최대 무작용량하고 일일 섭취 허용량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무작용량은요, MNEL 이렇게 표시를 해요. Maximum No Effect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장기간 맥시멈으로 투여를 했는데도 No Effect, 어떤 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실험 동물의 시험 물질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어떤 중독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이다 해가지고 걔는 최대 무해 용량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의미로 쓰이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이렇게 해주시고,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ADI라고 하는데, 자,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이에요. 이건 매일. 일생 동안 매일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매일 섭취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일 섭취 허용량. 하루에 요 정도는 매일 먹어도 평생 동안 먹어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용량이 일일 섭취 허용량 ADI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ADI를 어떻게 구하니? 최대 무작용량 MNEL 있죠? 거기다가 안정계수 100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 체중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말풍선 두 번째 식품위생과 미생물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식품위생과 미생물이라서 그 미생물의 종류 및 특성이 나와 있어요. 1번 동그라미에 바이러스가 나와 있고요. 43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기억부터 미음은 그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형태와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기억에다 밑줄을 쭉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주황색 글씨 살아있는 세포만 증식, 세포에만 증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밖으로 그냥 나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단백질 덩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순수 배양이 불가능해요. 각각 끊어서 밑줄 칠게요. 살아있는 세포에만 증식 밑줄,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주황색 글씨 순수 배양이 불가능함 밑줄. 자, 그 다음 디귿. 우리가 알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아요. 가장 작으며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어느 정도냐? 0.01에서 0.01에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작다. 그리고 그 옆에 끊어서 밑줄 칠게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요. 아주 작기 때문에 세균 여과기 통과, 그다음에 밑줄,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여기 나왔죠? 각각 가장 작으며 밑줄, 세균 여과기 통과 밑줄,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밑줄. 그렇게 각각 3개의 특징 써놓으시고, 어느 정도로 작다? 0.01에서 한 0.3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에 단백질과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의 몸체는 이 핵산은 DNA하고 RNA 중에 한 가지만 갖게 돼요. 핵산 중 DNA와 RNA 중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요. 하나만. 자, 거기 단백질과 핵산 그래서 이렇게 쭉 밑줄 쳐두시고, 경구감염병의 원인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미음에서 얘는요 항생제 저항력이 있어요. 항생제로 얘를 치료하거나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항생제 저항력 있음 하나 써놓으세요. 미음에다가 우리 밑줄 쳐놓으셨죠? 그 밑에다가 항생제 저항력 있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 감기가 대표적이잖아요. 뭐 인플루엔자도 있고 항생제로 안 나요. 그냥 앓을 만큼 알아야지 낫게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저항성 있음.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예방이 최선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예방주사로 예방이에요. 그것도 하나 쓸까요? 그래서 뭐 식품위생과 미생물에 나와 있는 그 미생물의 일반적인 특성이니까 얘는 예방주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방주사로 예방. 예방주사로 예방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 미음 항목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세균, 박테리아예요. 일반 동그라미에, 기억 동그라미에 원핵세포로 된 단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세포 생물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세균의 형태에 따라서 세균을 좀 분류를 해보면 형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구균이 있어요. 구균 밑줄. 뭐 엔테로코커스 이런 식으로 이름 안에 코커스가 있으면 얘 동그라미야, 구형이야, 공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균, 대표적인 거 이제 바실러스가 대표적인 간균이에요. 간균 밑줄, 그 다음에 나성균, 스필리럼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균, 간균, 나성균 각각 밑줄 쳐놓으시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형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세포벽 염색성에 따라서 그람 염색이란 거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람 양성균하고 그람 음성균으로 나눌 수 있다. 거기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에다가 밑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분열 증식하죠. 즉 이분법으로 쭉 나눈다는 거예요. 금방 있으면 반으로 쭉 나뉘고 또 있으면 반으로 쭉 나뉘고, 그래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게 되죠. 분열 증식 밑줄. 제가 말씀드린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우리 대수적인 증식이라고 한다. 2의 n제곱만큼 커지잖아요. 자, 대수적인 증식 밑줄. 자, 그 다음에 미음 중성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중성 뭐 약 알칼리성도 여기에는 포함이 돼요. 거기에서 잘 자라요. 중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약알칼리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잘 자람 증식을 잘 자라고, 그 다음 산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산성에서는 억제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읍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균사와 외생포자를 만드는 종류도 있다. 방성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옷의 편모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이거는 뭐 세균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세균에게 있어서 편모는 운동기관이에요. 편모 운동기관을 가진 것도 있음 밑줄. 슈도모나스라든가 뭐 비브리오, 그 다음에 에어로모나스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응에서요, 내열성과 내건성이 높은 휴면 상태의 포자를 형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형성하는 것까지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밑에 줄에 도 있음. 해가지고 요 포자와 관련된 내용이 38회 때 출제가 됐죠. 얘네들은 뭐 포자다, 아포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얘를 형성하게 되면은 휴면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는 환경이 온다 했을 때 포자 형성균들은 포자들이 이렇게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잠잠하게 휴면 상태로 있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막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클로스트리디움 속이라든가 바실러스 속 이런 것 등이 포자, 즉 아포로 형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읒. 산소 요구도에 따라서는 호기성균, 현기성균, 통성현기성균으로 분류해요. 그 세 개만 밑줄. 생존할 때 반드시 생육 시 산소가 필요한 것은 호기성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산소 너무 싫어. 이거 현기성균. 통성현기성균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산소 유무와 관계없이 생육이 가능한 것들이 통성현기성균이에요. 그렇게 나뉘고요. 그 다음에 치읓에서 괄호 칠게요. 요구르트, 김치, 청국장, 식초 등 이렇게 괄호 해놓으셨죠. 요런 거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에 이용되는 그런 균들도 있다.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에다가 밑줄. 그 다음 키역.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잘 변질 밑줄. 그 다음에 이제 개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 배우시잖아요. 식중독 유발균도 있다. 이렇게 식중독을 유발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3번 동그라미의 곰팡이예요. 곰팡이. 자, 진균류 중에서 균사체를 발육기관으로 하는 진균을 사상균 또는 곰팡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상균이다 그러면은 세균인가 하지 마시고 곰팡이인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끝부분에 사상균 또는 곰팡이에다가 밑줄을 해두시면 되겠고, 니은에 균사를 만들고 그 끝에 포자를 형성하며 증식은 균사 또는 포자에 의함에다가 밑줄. 증식은 균사 또는 포자에 의함. 밑줄 해놓으시고 균사 동그라미, 포자 동그라미.
뭐 앞에 있는 주황색 글씨는 여러분들이 눈에 확 띄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디귿에다 밑줄 칠게요. 세균보다 생육 속도가 느려요. 세균의 경우에는 어때요? 분열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대수적인 방법으로 증가가 됐었잖아요. 얘네보다는 생육 속도가 훨씬 느려요, 곰팡이들은. 자,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리을에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이에요, 얘네들은. 호기성 동그라미. 그리고 또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인 환경을 되게 좋아해요. 약산성 동그라미. 세균은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이었죠. 자, 그러면 약산성 pH라고 했는데, 약산성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얼마나 약산성? 대략 pH가 한 4.0 정도. 그 부분대를 좋아하고요. 내산성이 높음, 뒤에다가 밑줄.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장류, 주류, 치즈 등에다가 또 괄호를 쳐놓으세요. 이런 것들도 발효식품이죠.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세균도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도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줄을 쳐두시고, 비읍에다가 건조식품을 잘 변제시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역이 잘 나눠져 있죠. 세균은 수분이 많은 식품을 잘 변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곰팡이는 건조식품을 잘 변제시켜요. 밑줄 해놓으셨죠. 그 다음에 시옷에 곰팡이 독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 밑줄을 쫙 쳐놓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아플라톡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거에 밑줄을 쳐놓으신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으시고, 아플라톡신. 얘가 위험한 이유는 바람성이잖아요. 간암을 유발하잖아요. 바람성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곰팡이 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효모예요. 이스트죠. 형태는 구형이나 뭐 달걀형, 타원형, 소시지형 뭐 이런 것들로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출합법으로 증식합니다. 출합법 동그라미. 그리고 얘는 균사를 만들지 않아요. 밑줄. 자, 디귿. 공기 존재에 무관해요. 세균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기가 있어야 되는 애, 없어도 되는 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애 이렇게 나눴었고, 곰팡이는 호기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효모는 얘는 그냥 무관해요. 공기의 존재에 무관 밑줄. 자, 통성 현기성이에요. 그 세균에서도 말씀드렸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관없이 잘 자라요. 무관까지 밑줄 쳐두시고 괄호 안에 통성 현기성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효모도 약산성에서 잘 자라요. 약산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곰팡이하고 똑같이 내산성이 높음 밑줄. 자, 미음에서 술, 발효빵 등에다가 역시 괄호를 쳐놓으시고, 효모도 발효식품 제조에 이용되는 것도 있어요. 이용되는 것도까지 밑줄 칠게요. 다른 것도 전부 이용되는 것도까지 밑줄 쳐두세요. 하지만 그 밖에 또 버터, 치즈, 요구르트, 김치 등의 발효식품을 변제시키는 효모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 끊어서 밑줄 쳐놓으시고, 이게 41회 때 출제가 됐죠. 그리고 얘의 특징을 조금 한 개만 더, 두 개만 더 할까요? 효모 옆에 빈 여백이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비읍하고 시옷을 좀 쓸게요. 비읍은 뭐냐면요. 세균하고 곰팡이의 중간 크기예요. 세균과 곰팡이의 중간 크기쯤 된다. 곰팡이의 중간 크기. 그리고 최적 발육 온도를 보시면 최적 발육 온도 25에서 한 30도씨 정도 되고요. 이 범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특이하게 40도씨 이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독특하니까 그래서 죽음이라고 쓸까요? 사멸, 죽는다 그 뜻이고요. 자, 시옷 보시면은 대표적인 그 효모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사카로마이세스 영어로 저 원어로 안 쓰겠습니다. 세레비시에 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포도주, 맥주 등 주류 제조에 주로 쓰이는 그 효모예요. 맥주, 포도주
등의 주류 제조에 쓰이는 대표적인 효모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음에서 술 나왔잖아요. 그 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애가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보셨고, 괄호 2번에 식품위생상 그러면 중요한 세균들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미생물들 중에서 바이러스는 좀 열애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곰팡이, 효모 이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딱 등장했을 때 얘가 세균인지, 얘가 효모인지, 얘가 곰팡이인지 구분은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딱 얘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미생물이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효모였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딱 나오면 얘는 세균이야. 얘는 효모야. 얘는 곰팡이야. 이렇게 구분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세균들이에요. 식품위생상에서 1번 동그라미에 바실러스가 나와 있습니다. 땡땡 뒤에 보시면 밑줄 칠게요. 공기나 유기물이 많은 토양의 표층에서 서식에다가 밑줄. 자, 얘는요, 이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의 분해력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내열성 아포를 형성해요. 저 앞에서 보셨던 거, 아포 형성하는 거에서, 대표적인 게 이 바실러스가 나왔었잖아요. 클로스트리디움 속하고, 바실러스 속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내열성 아포를 형성하고요. 이 바실러스 속들 중에서 특히 바실러스 나토 그러면은 이제 청국장 제조에 사용되는 그런 바실러스 가족이에요. 자, 그리고 자연에 가장 많이 분포 끊어서 밑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줄에서 가열식품의 주요 부패균 밑줄. 그 다음에 식중독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런 경우. 식중독의 원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이렇게 밑줄 쳐두시고, 두 번째 마이크로코커스는 동물의 표피와 토양의 분포예요. 거기다 밑줄 토양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 뒤에 육류 및 어패류와 이들 가공품의 주요 부패균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여백 있잖아요. 내염성 강함이라고 써주세요. 마이크로코커스는 내염성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슈도모나스예요. 슈도모나스는 땡땡 뒤에 물을 중심으로 자연의 널리 분포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끊어서 저온에서 잘 자란 밑줄, 그 다음에 또 끊어서 어패류의 대표적인 부패균 밑줄.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에 여백이 많죠. 형광색소를 형성합니다. 형광색소 생성 하나 써놓으시고, 방부제의 저항성 큼 하나 또 써놓으시고, 방부제 저항성이 커요. 슈도모나스들이. 그 다음에 우유를 녹색이나 청색으로 변폐시키는 부패균이에요. 녹색, 청색 이런 색깔로 우유를 녹색, 청색으로 변화시키는 부패균까지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비브리오. 자, 땡땡 뒤에 물에 서식하며 식중독 밑줄. 그게 이제 이거죠.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이런 애들 이제 이름 좀 익숙하게 해두시고요. 그다음 콜레라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콜레라 일으키는 건 비브리오 콜레라예요. 이름에 콜레라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기가 좋아요. 식중독은 뭐 괄호에 굳이 이제 밑줄을 안 쳐놓으시더라도 이런 애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그 다음에 콜레라를 일으키는 애는 또 괄호 안에 비브리오 콜레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선 그 정도.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켜요. 자, 거기 하나 빈칸에 써놓을까요? 비브리오 블리니쿠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얘는 블리피쿠스. 얘는 비브리오 폐혈증. 가끔 뉴스 보시면 비브리오 폐혈증이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것의 원인균이 되는 것이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네,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쓸게요. 블리피쿠스. 그래서 그거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스타필로코커스가 나와 있죠. 자, 사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밑줄 할게요.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표피에 서식해요. 거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거, 식중독의 원인. 예.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익히 듣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이니까 그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이제 뒤에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쭉 넘겨서 그 식중독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등장하거든요. 이 챕터 2에서. 그러니까 그때 등장하니까 미리 이제 이름들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에 에슈리치아죠. 이거 이제 그 포도당하고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 생성하는 것들을 전부 에슈리치아 속 대장균 군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자, 에슈리치아는 동물의 대장 내의 서식 밑줄 대장균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해놓고 대장균 동그라미. 자, 분변 옆에 동그라미 해놓고 분변을 통하여 토양, 물, 식품 등을 오염에다가 밑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줄에 식품위생의 지표로 삼고 있어요. 식품위생의 지표까지 밑줄 쳐두시고 이 에슈리치아 속들 중에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콜라이, 5157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식중독의 원인 해놓고 이콜라이 5157 밑줄 쳐놓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는 클로스트리디움입니다. 자, 유기물이 많은 토양 심층과 동물 대장에 살고 있어요. 동물 대장까지 밑줄. 자, 그 다음에 식중독 원인이 되는 것도 역시 나왔는데 식중독 원인 밑줄 쳐놓으시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든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여백에다가 식품 부패 시 악취라고 하나 써놓으시고요. 식품 부패 시 악취를 뿜어내는 것이 이 클로스트리디움 속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 8번 동그라미는 살모넬라입니다. 자, 가축, 가금류, 쥐 등의 장내 서식 밑줄.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거는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예요. 그거 이제 식중독 해놓고 밑줄 쳐놓으시고 엔테리티디스는 식중독.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콜레라처럼 이렇게 나눠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 내용이 이제 38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에 괄호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프로테우스가 있죠. 9번 동그라미 프로테우스. 자, 프로테우스 모가니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 이거는 얘가 이제 축적시킨 히스타민이 알러지성 식중독을 유발하게 됩니다. 알러지성 식중독 밑줄. 그리고 괄호 3번은요. 식품위생상 중요한 곰팡이들. 아스페르길로스, 아스페러질러스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류해 와요. 걔는 땡땡 뒤에 누룩과 메주 등 발효식품의 제조에 이용 밑줄. 하지만 건조식품을 변폐시키고 독소를 만드는 것도까지 밑줄. 그런 것도 있어요. 발효식품에 이용되는 것들도 있고 독소를 내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푸사리움. 자, 뒤에 채소나 곡물에 번식하여 독소 생성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페니실리움. 치즈의 발효 등에다가 밑줄. 그렇지만 과일과 건조식품을 변폐시키고 역시 독소를 만드는 것도 있음에다가 밑줄. 각각 끊어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리조푸스 속이 나와 있죠. 빵, 곡류, 과일 등에 번식하면서 알코올 발효 공업에도 또 이용돼요. 빵, 곡류, 과실 등에 번식하며 번식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알코올 발효 공업에 이용에다가 밑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영양 보충 나와 있는데요. 식품별 주요 오염 미생물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곡류에서는 곰팡이. 자, 곡류 중에서 저장곡류의 첫 번째 줄의 뒷부분 저장곡류의 내건성 곰팡이 아스페르길로스 페니실리움 이런 것들 아스페르길로스하고 페니실리움 끊어서 읽어야죠. 걔네들이 있고 그 다음 채소류 중에서는 마실러스라든가 뒤에 이제 팩틴 분해량 높은 애들 그런 것들이 있고 육류에서는 장내세균 토양세균, 전송세균 있고 어패류는 수중세균 대표적인 거 슈더모나스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과실 다시 나왔어요. 팩틴 분해력이 높은 거 페니실리움이라든가 이런 거 사카로마이세스가 있고 통조림에 또 하나 밑줄 칠까요? 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우유 저온성 세균 해가지고 슈도모나스 또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괄호 3번하고 요 영양 보충까지 정리를 하고요. 괄호 4번에 식품위생검사의 지표 미생물들은 예, 좀 중요하죠. 별이 많이 떠 있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